정치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내 직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게 막 반응이 또 이렇게 오니까 아침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아침 인사로 당선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난 아침에 잠도 없고 난 진짜 체력도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이거 들고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체력 테스트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보좌진 생활하고 부대변인의 생활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내 이름으로 나가느냐 의원 이름으로 나가느냐. 너무 큰 차이다. 뭐랄까 너무 어지러운 시기이고 그렇지만 당정청이 안정되어야 되고 안정 속에서 민생을 챙겨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성과가 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래도 국회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걸 실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빈의 빈틈 공략의 가치 투자, 가치 크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지혜 전 상근 부대변인을 모시고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채널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제가 모셔와가지고 이제 입도 선매하는 그런 채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지혜 상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속스러운데? 아 진짜 새로운 형식의 채널이네요. 네, 그럼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작고 누추한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시는 분들 영광이죠, 영광이죠. 너무 소중하고 네. 제가 보통 이게 여태까지는 지방 의원님들 중심으로 청년 의원님들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씩 확장해서 이제 넓게는 제 또래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들을 한 분씩 보석같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네. 뭐 조회수는 많이 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늘어나길 악망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시간 같아요. 자기소개라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오래 보좌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 그만두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 갑지역의 총선에 출마했는데 3명 경선에서 2등으로 의미 없지만 아름답게 낙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 민주당에서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험 보고 부대변인을 뽑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필기도 보고 실기 면접도 다 통과해서 그리고 인턴 기간 3, 4개월을 거쳐서 인턴도 했어요? 그럼요. 대박. 네, 상근 부대변인을 3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됐습니다. 강하신 그렇습니다. 이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부대변인을 뽑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서류를 일단 다 내고 서류 통과자가 한 18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18명이 당사에 모여서 필기시험을 봤어요. 필기시험이 뭐냐면 그때 키워드를 2개를 줬는데 하나는 경제였고 하나는 한동훈 단계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2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논평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논평을 쓰고 내가 쓴 그 논평을 그 의원님들 면접관 앞에서 브리핑 하듯이 읽고 Q&A를 하고 그리고 통과가 된 겁니다. 야, 네, 대단하죠. 대단하시네. 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변인이 역시 시험은 좀 공정한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대가 좋아할 수밖에 없나요? 맞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필기시험 보고 나서 며칠 뒤에 일주일도 안 된 시기 뒤에 계엄이 터졌어요. 그럼 계엄 때 계속 논평 내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엄혹하고 중요한 시기에 부대변인을 했었습니다. 핫한 시기에 부대변인 보내셨구나. 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채널에 이 젊은 정치인분들 모시면 원래부터 정치가 꿈이었냐, 그거 하기 그쵸. 전에 뭐 했냐 이런 거 여쭤보거든요. 근데 제가 총선에 출마를 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정치를 하게 됐냐? 언제부터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냐? 이렇게 해서 저도 좀 되돌아보는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보좌관 했을 때는 보좌관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뭐 정치에 꿈이 있어? 총선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답변은 그냥 뭐 나갈 수도 있지 뭐 라고 굉장히 아삭오삭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네. 속으로는 난 총선에 출마할 일이
없다라고 아, 그냥 진짜요? 마음속에 생각했었거든요. 왜요? 그때는 저는 보좌관 하는 일이 좋았어요. 보좌관 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 그냥 국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보좌관을 꽤 오래 하셨던데요. 국회에 있었던 게 7년 정도 됐는데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시기도 굉장히 별일이 다 있는 동네니까 그런데다가 굉장히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실제로 실행시키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보좌진 출신이고 남편도 보좌진인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좌진이란 직업은 약간 뭐랄까 문과인간이 하기에 가장 자극적인 직업이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그 전에 얘기를 살짝 돌아가 보면은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대학 시절이나 뭐 학생운동 하셨다고 사회운동 하셨다 이런 기사를 제가 좀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넘어오시게 되는 계기가 좀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과 학생회장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딱 봐도 리더십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총학생회의 문을 제 발로 신입생이 제 발로 걸어들고 만만치 않은데? 내가 총학생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오. 했을 때 그 선배님들이 다들 놀랐어요. 네가 너무- 처음이다. 너무 반갑지. 손 그쵸, 들고 그쵸. 오는 애는 너무 반갑지. 그럼요. 막 다 가가지고 총학생 한번 들어올래? 밥 활동 한번 사주면서. 같이 해볼래? 이래도 사실 신입생들 꼬시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제 발로 들어가서 같이 언니들이랑 그런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대학교에도 경영대 학생회장도 하면서 어쨌든 그 시기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치권에도 국회에도 직업을 갖게 됐고 또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마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뭔가 정치를 해야지 해서 보좌진이 돼가지고 뭐 그런 루트는 아니었고 맞아요. 보좌진을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플레이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또 돌아봐서 보니까 생각이 정립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내가 왜 출마를 결심했지? 라고 하는 것에 저 자체도 의문이 그 있었어요. 엄청난 결심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국회가 너무 좋았고 국회라는 오. 직장을 너무 사랑했었었는데 그때 어느 시기 동안 한참 국회에서 정쟁만 일삼는 그러니까 이슈에 너무 매몰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뭐 입법이라던가 정책적인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내 직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정화운동을. 들어서 아. 굉장히 좀 뭐랄까 혼자 좀 시무룩한 시기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좌진들은 그럼 보통 어떤 일이에요? 보좌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탐구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 맞아요. 채널에서. 보좌진들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우스개로 의원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일을 네, 한다고. 그렇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챙겨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하고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뭐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언론에 노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 나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간을 거쳐서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야당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다 돌파해가는 과정들을 일단 메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 네가 지금 돈을 잘 쓰고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인력 낭비는 없는지 정책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검증하는 국정감사 기간에 또 준비를 해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의원이 하는 일이 그냥 묻히면 안 되니까 이 의원이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쇼츠도 만들고 할 게 너무 많다. 웹자고도 만들고 또 SNS에 글을 쓰면서 또 지지자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보좌관의 가장 큰 업무는 또 후원금 모금도 빠짐없이 하고 또 그 이외에 지역구가 있으면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죠. 일이 너무 많네요. 지역구의 사람들의 민원도 들어주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일 뒤에 사실 보좌관이 밤새서 만든 많은
많은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보자진으로 했지만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던 거다라고 뭔가 굉장히 뿌듯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 있을 때 제일 뿌듯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52시간 법안이 통과됐을 때였어요. 52시간 네네. 법안. 근데 왜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해도 그게 법적으로 괜찮은 그런 기간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지금 52시간을 뭐 여러 준위만이 회귀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굉장히 큰 전환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68시간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가 있어요. 12시간을 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토요일까지. 12시간이요? 네. 12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냐면 또 그 중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12시간이요? 맞아요. 네. 그냥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만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로스쿨 다닐 때 공부를 하루 14시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은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내일도 아니고 나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12시간을 그렇게 앉아있는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말도 안 그런데 돼. 우리가 또 12시간 일을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저녁시간도 2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일주일에 5일 12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60시간을 그냥 잠만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합법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근로시간을 허용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런데 싫어하는 영역에선 누가 싫어할까요? 이 법안을. 사용자들이 싫어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기업에서 싫어하겠죠. 매우 싫어할 것 같은데? 많이 부려먹으면 부려먹을수록 뭐 음.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본인들의 기업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와 노동자 입장에서 충돌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도 하루에 8시간씩을 법정 근무 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플러스 4시간 정도를 추가 근로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우리 노동 시간을 한정하는 그런 법안이 18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도 진짜 어렵게 통과가 됐고 우리 당 내에서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계와 뭐 우리 의원들과 뭐 저 야당 그때는 이름이 뭐였죠? 이름 하도 잘 생각해가지고 18년이면 새누리당 뭐 새누리당일 네,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 그 당도 굉장히 많은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된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진짜 맞아요. 사실 산업재 중에 과로사도 꽤 비중이 크잖아요. 과로사 기준이 몇 시간 기준인지 아세요? 과로사요? 예전에 공개했던 기억은 나는데 몇 시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이에요. 4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일하면 과로사 기준이 돼요. 근데 우리는 과로사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근무 시간을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렇게 60시간을 일해도 생각보다 과로사가 법원에서는 인정이 잘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제가 변호사일 때인데 그 판결을 보면서 되게 화가 나가지고 판사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한테 아량이 없다. 자기들도 과로사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아량이 없어서 판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뭐 그렇게 네.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18년이면은 맞아요. 8년이나 지났죠.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근로시간 52시간이 굉장히 뭐랄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자리를 이미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정말 뭐 회식 문화도 너무 만연하고 맞아. 그리고 오랫동안 야근도 너무 당연하게 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왜 이 근로시간 이후의 삶은 내 삶인데 왜 회사에서 구속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와 계기가 시기입니다. 너무 대단한 일을 맞아요. 의민을 하셨네. 그런 일을 하니까 국회가 재밌을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번 법안 하나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보니까 대전에 출마하셨지만 대전시에도 또 중요한 뭔가 법안을 또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도심융합특구 이런 것 관련한 입법 과정에 참여하셨다는 맞아. 이제 도심융합특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수도권 중심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또 노무현 정부에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많이 이뤘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그때도 굉장히 힘들게 공공기관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이제 지방에 이전을 했는데 너무 많은 지역에 너무 산발적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랄까 직접 되고 거기서 시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분산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나주 혁신도시라던가 그런 데를 가보면 그냥 나주 혁신도시라고 만든 이 네모 안에만 9 to 6에만 국적이에요. 아하. 그리고 다 그럼 끝나면 퇴근하면 딴 데 가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뭔가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교훈 삼아 이제는 기존에 있는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도시의 주변들까지 집중해서 거기에다가 공기관도 이전하고 그리고 여기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라고 굉장히 크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혁신도시가 많아서 지금은 전국에 5개로 한정을 했고 그 한정을 한 곳에서부터 좀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고 여기서 좀 활력을 불어넣자 성장 동력을 여기서 만들어서 좀 뻗어나가게 해보자 라고 한 법이어서 지방도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기치로 시작을 한 법인데 이게 법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됐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뭐 한다고 해도 뭔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을 실제로 유도하고 이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것을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국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이슈들이 항상 생기고 맞아요. 너무 많은 이슈에 우리가 또 동원되고 확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맞아요. 전국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좀 같이 관련돼서 진행되면 좋을 법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이 가치투자 채널에 서울의 지역구가 아닌 정치인분이 처음 나오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 이슈를 거의 처음 다루는 건데 또 최근에도 보니까 특히 대전도 제가 가보니까 공공기관 뜨문뜨문 있고 약간 대학 있는데 좀 북적이고 맞아요. 거기 횡하고 조금 뭐 있고 이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도 꽤 광역시인데 뭔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근데 했거든요. 대전도 저는 지금 가장 어려운 점 뭐냐면 대전에 엑스포 기억나세요? 저 대전 엑스포 갔다 왔어요. 93년도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가셨을 거고 요즘도 이제 꿈돌이 캐릭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 대전 엑스포에는 정말 많은 자원들이 투자가 돼서 그때 굉장히 국가적인 관심으로 그 엑스포를 잘 치러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전의 위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미 많이 지원받지 않았어? 니네 이미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더 어려운, 더 밑에 지방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굉장히 이 이남의 많은 지역들이 사실 다 어렵지만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급하게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지역부터 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대전은 계속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소외되고 이런 기간들을 또 오래 겪어왔어요. 힘있고 열정이 넘치는 대전의 정치인들이 많이 발생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대전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활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해서 이제 대전에 출마를 하시게 제가 됐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 선거 얘기를 해볼까요? 직접 선거를 그쵸, 뛰어봤으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경선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치르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지방의원님들만 만나봤는데 국회의원 총선 단위에서 경선을 치러보신 거니까 맞아요. 이게 보자 하면서 의원님 선거하는 거랑 또 달랐을 것 같아서요. 다르죠. 다르고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일단 저 혼자 다 했었어야 됐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님들은 보좌진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이 이제 팀이 돼서 그것도 나라에서 월급 주는 맞아요. 보좌진들이 일을 막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도전하려면 생으로 자원봉사 친구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그만큼 돈이 있지 않으니까. 맞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비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은 이제 본인도 몇 차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급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미 의원님이랑 몇 년 동안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잘 아는 세팅이 된 상황에서 또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2배 받잖아요. 3억까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처음에 총선에 도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남의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어디에 돈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건 좀 참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땡초짜는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좀 돈을 쓰긴 썼지만 덜 썼다. 덜 썼다. 잘했다. 그 어려움이 많았죠. 뭐 일예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제가 해야 되니까 서면 인터뷰도 제가 쓰고 너무 바쁜데 그러면. 보도자료도 제가 쓰고 아하. 그리고 공약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또 나가서 명함 돌리는 일이라던가 아이고. 사람들 만나서 뭐 전화하고 이런 진짜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 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기억에 남는 건 아침 인사를 그래서 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우리가 선거할 때는 이제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쵸. 네, 사거리에 서 있잖아요. 메인 선거 운동 중 하나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었냐면 아니 내가 기존의 정치판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내 이름 석자를 들고 사거리에 서 있는 게 우리 주민들께 어떤 변화 내가 이게 이름으로써 뭐가 정치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봉착하는 고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뭘 하겠는지를 좀 집중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뭐 보도자료도 내고 공약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정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보이냐 이거잖아요. 네, 안 보이냐. 안 보이냐.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인터뷰를 보냐. 네 이름이라도 누가 알기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건 다 치우고 아침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뭔가 정치권에서 새로운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려고 해도 맞아요. 약간 오래된 게 괜히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고 좋으신가 봐요. 근데 아침 인사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정말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얼마나 뉴페이스 신선합니까? 아니 그것도 그런데 야 너 요즘 선거운동 열심히 잘하는다더라. 하더라. 누가 너 어디서 봤다더라. 뭐 그렇지, 이런 얘기를 그렇지. 이게 막 반응이 또 이렇게 오니까 아침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집착하게 돼요, 나중에는. 아니 근데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아침 인사로 당선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난 아침에 잠도 없고 난 진짜 체력도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이거 들고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체력 테스트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고 인사드리고 이러고 너무 좋죠. 그 비슷하게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는 게 현수막이잖아요. 현수막을 그쵸. 환경 오염이다, 공해다 하면서 좀 덜 달고 싶은데 현수막만큼 확실한 게 없어서 맞아요.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서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 선거를 치러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다시 2년 정도 지난 건데 선거를 치르기 전과 후에서 뭔가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셨나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내 직장을 오염시켜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 하지 않은 것에 좀 화가 났기도 했는데 그때가 윤석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고 굉장히 우리 당과 저쪽 당이 그냥 너무 당 대 당으로 이슈 대 이슈로만 부딪히고 싸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아니 그래도 싸우는 건 좋은데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그러게. 거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도 좀 나와서는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인턴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가서 경험해보니까 안 싸우는 게 더 문제다라고 그렇죠. 맞아요. 생각을 바꿔게 맞아요. 됐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계엄 터지기 직전에 상근 부대변인이 시험 쳐서 되셨는데 그렇죠. 네. 보좌진 생활하고 부대변인의 생활은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이 논평 내고 약간 메시지 내고 이런 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내 이름으로 나가느냐 의원 이름으로 나가느냐 너무 큰 차이다. 너무 큰 차이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의원 이름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모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대변인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당에도 굉장히 많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의원 대변인, 그냥 대변인, 전 부대변인으로서의 세 단계네요. 네, 그렇죠. 영역에서의 목소리를 내 이름으로 낸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자진 할 때는 그래도 좀 정책 쪽에 특화돼서 일을 하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렇게 정치인들이 싸우지? 라고 그냥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 고관여자라고 해도 왜 저런 사람은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뭔가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일을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부대변인으로서 사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만 뭐 과거에 이러이러한 역사 발언으로 보면 뭐 이런 의도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저러한 관계들 속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당의 그렇죠.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말씀대로 세 단계에 그게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낼 때 되게 힘을 주게 되잖아요. 뭔가 어쨌든 이지혜란 이름을 남겨야 하니까 논평을 통해서긴 하지만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였어요?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이 집단에 해가 되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모범생이다. 아니 정말 가장 1순위였습니다. 뭐 튀는 말도 좋고 그리고 강조될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어떤 문구가 단어가 나갔을 때 이게 오히려 더 당에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럼요. 사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은 두 번째니까. 그러면 부대변인 이지혜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좀 항상 심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으셨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부대변인 할 때는 그때 너무 엄혹한 시기였고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근데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당에서 너무 그러니까 쉴드를 치면서 진짜 맞아.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을 보호하고 같이 나가서 그 장애 집회를 그 기독교 사람들 정광훈 씨랑 같이 연합해서 또 막 광장으로 몰려 나오고 그런 것들을 또 탄핵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가 대선에 돌입해 또 2달 동안은 이재명 그때 당시에 후보를 전국에 따라다니면서 또 현장 부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큰 순간에 내가 같이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 역사를 내가 잘 기억해서 이 민주당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 역사적 기반으로 또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또 이 기반으로 또 촛불 혁명을 일으켜 주신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숙연해지는데 재밌었죠. 이제 얼추 정리가 됐잖아요. 이 내란 세력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 또 전당대회도 끝나가지고 당 대표님도 새로 선출되고 당이 굉장히 변화를 겪고 있고 그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틈바구니에 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당이 그럼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번에 김민석 대표께서 그 후보 시절에 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냐면 민주당은 원래 공부하는 민주당이었다. 굉장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토대로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당이었다. 그래서 공부하는 정당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당대표가 빨리 돼서 빨리 일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이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정치적인 정쟁 요소만 우리가 관여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뒷받침해서 뭐 성장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이번에 당 대표가 선출이 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 될 많은 일들 민생 문제,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당 대표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2030들이든 여성들이든 너무 옛날
맨날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신나게 재밌게 문화도 바꾸는 그런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 의제에 너무 다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요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상임위장에서 너무 강한 말, 센 말, 뭐 회자되는 말만 찍어서 쇼츠 정치, 쇼츠 정치. 라고 그러니까 그냥 휘발성으로 소비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정말 상임위에서는 그 상임위가 챙겨야 되는 그 민생 문제들, 개혁 법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정당, 그냥 뭐 어디 나가서 야 뭐 윤석열이 어떻고 뭐 국민의힘이 장동혁이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정당, 그리고 민주당 올드하다, 민주당 기득권 정당이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된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아 저게 괜찮은데 같이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저런 일 나도 좀 뭐 참여하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또 다른 문화들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좀 새로운 정당으로, 재미있는 정당으로, 힙한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정말 그 당에서 활동하는 많은 젊은 당원들이 원하는 바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실제로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랄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것을 꼭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꺼내놓은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김민석 대표도 32살에 처음 네. 국회의원이 됐고 이번에 후보 세 분이 다 30대 국회의원이 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그렇구나. 39살인가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당의 우리 당 기준으로 청년 만 45세 청년일 때부터 정치를 오래 해온 그 의원님들이 이제는 조금 우리 당을 다시 젊은이들이 북적거리고 본인들이 한참 열성을 해서 다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기대나 고민들이 깊다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힙한 정당. 정말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벌써 이제 한 3단계를 거쳐서 이지혜 상근 부대변님의 경험을 돌아봤는데, 보좌진 이지혜, 선거에 도전했던 후보 이지혜, 부대변인 이지혜, 어떤 경험이 딱 오늘 기준으로 자신을 좀 제일 많이 바꿨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 자아성찰 갑자기 해야 된다고요. 그렇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한 번에 당선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에서 떨어져서 지금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제가 당선이 되면 더 많은 일을,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변호사 하다가 뭐 영입 인재 돼가지고 운 좋게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됐을까? 보좌진도 안 해보고 시연도 안 해본 국회의원 박수빈은 어떤 의원이 됐을까를 가끔 생각해 보는데 조금 아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 경험들이 쌓인 상황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 들어요. 또 어려워봐야 그렇죠. 다른 어려움들을 또 눈에 알게 되고. 맞아요. 이제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시니까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정치적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지혜 꼭 국회에 보내야 된다. 너무 이르지만 뭐 어쨌든 쌓아 나가야 되니까. 맞아. 저는 해결하는 걸 좋아했어요. 해결사. 네, 성과 내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어떤 행사라던가 그런 데 참여해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들을 굉장히 해결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 있게, 왜냐하면 제가 보좌관 경험이 오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랑 이야기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알고,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협업을 잘 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마음이 있고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많은 일들을 실제로 해결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이 이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2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좀 더 채워나가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것도 너무 솔직히 말해야 적당히 해봐봐요. 내가 볼 때는 인지도인 것 같아요. 제 채널에 나오는 모든 정치인분들이 저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일을 맡겨도 충분한 분들인데 그 자리를 얻기까지의 뭔가 저평가 우량주가 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그 이분들의 단점이자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왜 저평가 우량주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자아 성찰을 좀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만 어떤 선출직에 당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인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인지도를 위해서 굉장히 막 무리수를 던지고 싶진 않아요. 뭐, 어디에 가서 너무 강하고 센 말을 한다던가 쇼츠 정치 같은 것들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네, 것일 수도 보니까 있는데 저 비슷한 고민에 봉착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 제 상태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보좌관을 그만두고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게 좀 더 내가 총명함을 잃지 않고 좀 반짝거리는 상태에서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성장 가능성의 포인트는 일을 하면서 해결하는 능력의 성장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의 이지혜님한테 투자를 한다면 주식으로 치면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야 되나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사실 우량주라고 주장하는 네. 이런 시기에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랄까 너무 어지러운 시기이고 그렇지만 당정청이 안정되어야 되고 안정 속에서 민생을 챙겨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성과가 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래도 국회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걸 실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이렇게 오늘 그 이지혜 전 상근 부대변인님의 정치 행보를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루 휘뚜루마뚜루 봤는데 들어보니까 뭐 우리 삶에 진짜 깊이 관여되어 있는 52시간 노동시간 관련된 법안도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 또 지방균형발전 관련해서 대전에 융합 발전을 위해서도 또 법을 만드시고 아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이런 일들을 거쳐서 우리 당의 얼굴이 되고 오늘에까지 오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매수 타이밍 왔을 때 굉장히 잘 주목해 주시고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있으시다면? 아니 너무 사실 이런 채널에서 어떤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그냥 정치 패널로서의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남 얘기. 논평. 그렇죠. 논평. 뭐 이런 걸 하지. 제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채널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영광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계속 계속 돌아간다. 유명해지면 나 조회수 기대하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 작고 누추한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박수빈의 가치 투자, 가치 크자는 가치 클 많은 저평가 우량주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치 투자 하면은 가치 크자 하시고 화이팅 하면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치 투자, 같이 크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